패널 토론은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 과장님,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장님, 진성훈 코스닥협회 국장님이 패널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연세대 이남우 교수님이 모더레이터를 맡아서 토론 진행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발제자 두 분 너무 유익한 말씀 들었고요. 패널 토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6군데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2군데 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회이사가 회사에만 충성의 의무가 있고 주주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어디 사회이사를 했는데 다른 사회이사 한 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변호사시고 다른 한 분은 판사신데 아무것도 이사회한테 카톡만 하세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주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관심을 안 갖고 회의 끝나면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되게 있다. 뭐 약간 연동규범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는 하지만 우리 저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 준비된 순서대로 먼저 우리 금융위의 공정시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광일 과장님 멀리 광화문에서 오셨죠. 제일 멀리 오셨습니다. 저희는 다 일꾼자인데 그래서 저 먼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광일입니다. 오늘 기업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이런 다양한 논의, 여성규범, 특히 여성규범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에 있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비록 정부에 있지만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이런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는 기업 지배구조란 기업의 이제 소유와 지배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기업에게 어떤 자본을 제공한 주주, 외부 투자자에게 투자의 대가를 공정하게 되돌려주는 어떤 절차나 그런 프로세스 방법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상법에서 어떤 사회이사 제도를 강화하고 특히 최근에는 어떤 감사위원 선임 관련해서 의결권 제한이나 아니면 분리선출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기업적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어떤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몸담고 있는 금융위 차원에서 있는 자본시장법상에서 각종 공시제도나 아니면 상장사에 대한 특례제도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레귤레이션이 있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는 를 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첫 번째는 이 지배력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소유권이나 지배권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소수 지배주주에게 이제 소유에 비해서 지배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제 소유권과 지배권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어떤 사적 편취 가능성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기업의 일반적인 지배 구조로 갈 수 있는 주주총회, 그다음에 이사회, 그다음 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현대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주총을 통해서 어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다만 앞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이런 주권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떤 주총을 통해서 어떤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돼야 된다. 이게 최근에 가장 큰 기업 지배구조의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경영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경영권 실패에 대해서 어떤 M&A나 이걸 통해서 그 역동성이 제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M&A 시장은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대적 M&A는 거의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경우에도 비록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명시적인 것은 없지만 어떤 지주사 체제의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걸로 이제 사실상 적대적 M&A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경영권을 어떤 마켓 메커니즘에 의해서 경영권 경쟁이 충분히 압력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린시펄 에이전시,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 문제이고, 결국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영진 아니면 지배주주 이런 기회주의적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두 가지 방향성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어떤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의 특성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점에서 본 것처럼 어떤 주총이나 이사회와 같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통해서 그런 본인 대리인 문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주총 대시라 아니면 기업 공개를 통한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온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전자주총 활성화 선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 금융위 차원에서는 어떤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 보호 방안, 그다음에 M&A 과정에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그다음에 사전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와 같은 그런 일반 주주 일련의 일반 주주 보호를 주주권 강화를 위한 그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보다 넓어서 오늘 잠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ESG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그런 ESG 좀 넓은 광의의 기업에 둘러싼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그런 ESG 공시 평가와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논의가 됐던 연선 규범과 관련해서는 여기 거래소 부장님도 와 계시긴 합니다만, 저희가 거래소와 같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는 거를 2019년부터 의무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자산 2조 원, 그다음에 22년에는 1조 원, 그리고 내년은 5천억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오늘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기업 지배 보고서가 이런 커플라이와 익스플레인 방식으로 어떤 기업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스스로 최적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모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어떤 지배구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측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있다는 걸 자두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 방향으로는 어떤 공정한 지배권 경쟁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융위 차원에서는 올해 초에 M&A 활성화 방안과 같이 어떤 M&A 시장의 활성화, 그다음에 공개 매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일련의 제도 개선 해오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관련님 감사합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우리가 아는 대부분 상장 회사는 다 그것을 만들어서 매년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거버넌스를 가르치고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사회이사 하는 회사는 보는데
경영진도 이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사회이사 하는 분도 당연히 이걸 읽고 들어와서 무슨 어떻게 이 사회와 이 주주 권리가 이 회사는 정해졌는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그 좋은 그 연동규범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면도 경영진과 이사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핵심 멤버들이 그런 저희들의 책임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그걸 느끼고 회사에서도 아 이런 몇 페이지에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이사회 안 합니까? 그러면 경영진은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거기에서 저 우리 윤재석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의 윤재석 부장입니다. 먼저 오늘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이런 세미나에 패널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한국 거버넌스 포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드립니다. 오늘 그 발자자분들께서 발표 주신 내용도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이제 금융위 김관일 과장님께서도 창법이나 어떤 그 정책 전체적인 그 지배구조 관련한 큰 그림도 말씀 주셨고 또 이제 저희 거래소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주셔서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래소가 하고 있는 소위 지배구조 관련한 이제 연성규범적 역할과 이제 관련된 그 제도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상법 외에 이제 연성규범으로서 이제 거버넌스 관련한 어떤 그런 제도로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교수님께서도 그 일반 기업이나 경영진들도 잘 모르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앞으로 분발을 해야겠다. 좀 더 네, 정말 이거를 기업들에게도 단순히 의무적으로 보고할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도 실제 어떤 경영진까지 이게 체화돼서 경영도 이제 ESG 중심적으로 좀 더 바꾸고 또 이런 것이 있어서 또 그걸 또 대외적으로 정보도 활용하게 하고 잘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지배구조 보고서는 지금 현재 1조 원 대상의 코스피 상장사 대상으로 운반이 되어 있고요. 공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 기준, 일종의 공시 기준으로서는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19년도에 이제 의무화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금융위와 함께. 그때 저희가 참고했던 부분이 지금 ESG 기준원에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지배구조 모범 기준하고 G20 OECD 지배구조 원칙들을 이제 거기 내용들을 대거 이제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해서 기업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가이드라인은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좋은 제안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이제 장황한 어떤 그런 규정 중심보다는 10개의 핵심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 세부 원칙들도 정해서 총 28개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어떤 주주에 대한 권리, 이사의 운영, 또 감사기구의 어떤 운영, 이 관련한 3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은 저 거래소의 이제 공시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고서는 준수 아니면 설명, COA 방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여기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의 어떤 세부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으면 준수하고 있다라고 기재를 하고 만약에 이제 기업의 상황상 이제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만 그러한 사유는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공시만으로서 이제 끝나게 되면 실효성, 이제 문제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효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서 매년 한 번씩 5월 말에까지 제출을 하고 이것을 이제 연중 저희가 이제 전수 점검을 해서 연말쯤에 이제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요구한다든지 최종적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게 하는 제재 조치가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잘한 기업들은 이제 우수 공시 법인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모범 사례적으로도 이제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저희가 금년에 366사가
그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그 대상으로 좀 내용을 점검해서 점검 결과를 오늘 보도자료로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개요로는 일단 전년 대비해서는 그 전체 그 핵심 주체 15개에 대한 준수율은 62.3%로 전년 대비해서 소폭 상승하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 거버넌스의 어떤 준수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해외 사례들 말씀 많이 주시면서 최근에 일본 사례가 많이 이제 좀 말씀 주고 계신데요. 실제 일본의 지배구조 코드와 지배구조 보고서 규제 체제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를 좀 비교를 하자면 일본의 경우는 상장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회 같은 경우는 공시 규정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만 따르면 어떤 거래소의 규정 하에 지배구조 보고서가 있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코드 내지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서 작성 기준으로 작용하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체계적으로는 유사한 형태의 연성교범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앞서 또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이제 금융조제 거래소도 10월에 가이드라인을 다 개정하였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그 내용, 올해 특히 이제 사실 대폭 좀 개편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내용이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신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련한 어떤 그런 정책들도 반영을 하였고 또 금년에는 그 G20 OECD 지배구조 원칙이 또 많이 흠뻑 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상당 부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재 핵심 원칙에는 그 이사회 운영 원칙 중에서 그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 최선의 경영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OECD 원칙에서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이 세부 원칙 하에 어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나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정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하고 만약에 고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도 기재하시도록 이렇게 좀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실 그 내용적으로나 그 덱스적으로 좀 비협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핵심 원칙상의 어떤 주제의 공평한 대우 부분이 핵심 원칙 2에 정해져 있어서 어떤 주제의 공평한 의결권 부여라든지 기업 정보의 공평한 제공 등을 좀 정하고 있고요. 또 핵심 원칙 4부분에서는 이사회 구성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그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기업 내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도 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비해서 좀 미흡한 점도 있다라는 좋은 제언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제도 운영할 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 거래소에서 그런 기능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를 하면 아이템별로 조회수가 클릭이 얼만큼 되는지 보실 수 있죠. 그러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클릭을 많이 하나요? 네, 저희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는 그냥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하나의 공시로 올라가는데요. 실제 개별 기업 단위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체적인 그 조회수까지는 이게 사실 공개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여러 이제 뭐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어떤 연기금이나 여러 이제 좀 대규모 좀 롱텀 펀드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ESG 연구소와 같은 평가기관 이런 기관들에게 사실 여러 의견을 저희도 구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기업을 평가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플러스 저희가 부가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자율공시지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ESG 전반을 또 하는 보고서도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보고서를 많이 참고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경영진하고 이사회 멤버들도 안 보는데 누가 있나 그래서 한국 거래소가 좀 체크 모니터링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코스닥 협회 그 진성훈 그룹장님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코스닥협회 연구정책 그룹장을 맡고 있는 진성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에 관한 얘기고 연성 규범에 관한 얘기라며 사실 코스닥 쪽은 제일 할 말이 없는 파트기도 합니다. 금방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700개 회사 중에서 반수 364개가 지금 기업 지배 구조소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00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 이제 거래소 쪽에서 올해 초에 이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내년부터 그 글로벌 세그먼트 회사들에 대해서 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적용하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나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한테 ESG 같은 부분에 좀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규정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조금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만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모범 규준과 관련해서 지금 김순석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COE 방식은 영국식의 원칙주의 방식이 제일 우리나라에는 어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 방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선택할 여부를 주는 것이 실제로 이 제도의 이행에 있어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모범 규준 자체가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여러분도 이제 모범 규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지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그 2016년에 그 아까 말씀하신 CG코드가 제정되고 나서 사실은 그 CG코드를 준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의결권 조언 회사들,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사들이 기업들한테 실제적으로 CG코드를 이행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기업들이 CG코드가 자기 회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CG코드를 차용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영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그 CG코드를 준수하는 것이 과연 기업이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대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8년에 실제로 COE 방식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시켜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이나 부장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아마 두 분 다 굉장히 곤란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기업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규준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적어도 기업 지배 구조의 정당한 모습 아니면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키긴 어렵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해야겠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해상충을 감안해서 사실은 이 주석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기업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무엇을 작성해야 될지를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적어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주보호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건 타당한데 앞서 말한 대로 교수님의 설명대로 그 363개를 제외하고는 다 아무도 모르고 있고 관심을 잘 안 갖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와 ESG 경영 보고서에 관심을 갖는 데는 의결권 자문회사와 ESG 경영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ESG 경영 연구소나 실제로 기업의 실사를 나가서
대표이사를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의 ESG 연구소들은 대부분 문서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기업을 제외하고는 ESG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이 뒤처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뭐 다 원칙 중심의 설명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 맞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2025년에 코스피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전면 적용을 다 받게 됩니다. 2025년 이후가 되면 실제로 26년, 27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코스닥에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 돼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실제로 코스닥 기업들을 보게 되면 5천억 원 미만으로 했을 때 상장 법인의 90%가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3천억 원 미만으로 했을 때 70%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 1천억 원 미만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50%가 해당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사라든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너무나 어렵게 부담을 느낀다라고 한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 내 위원회라든가 실제로 회사의 내부 통제라든가 아니면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의 기업 지배 모금 규제는 조금 더 간소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살펴볼 수 있냐면 유가증권 상장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60%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정관을 개정하고 있지만 코스닥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인이 2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모범 기준이 개정이 된다면 향후에 앞으로 중소기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모범 기준을 더 많이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성규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성규범이라고 하는 게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되게 낯선 용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연성규범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그러면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구속력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어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연성규범이라고 하는 거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법, 그러니까 경성규범이라고 하는 개념을 서로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괜히 법을 어기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까봐 겁을 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꾸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거래소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 가이드라인이나 모범 규준, 그다음 모범 사례를 배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라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 이제 코스닥 상장 법인들도 그런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얼마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많이 지배구조 보고서를 충실하게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석 교수님께서 가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항상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을 좀 구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시장은 대부분이 대기업인데다가 실제로 자산 총액이 이제 5천억 원이나 1조 원을 넘어가는 회사가 대부분인 반면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기업들은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업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규준 같은 부분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는 항상 기업을 시가총액 기업가치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가 약간 자산 기준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저희가 4시 반에 마치기로 했는데 한 5분, 10분 그러니까 플로어에 질문 드릴 기회를 드릴 텐데 제가 하나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신문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복현 감독원장이 지주사
그 회장들 다 부르셔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 관행 방안을 발표하신다 그러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CEO 상임 과정이 좀 더 투명해지면 좋고 이사회도 좀 독립적이고 전문 사회이사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은데 아까 그 김 교수님께서 이게 기본적으로 간소화 단순화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이미 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모범 관행이 특히 이제 지주사에 필요한가 마치 그러니까 수학을 푸는데 잘 못 푸니까 선생님이 계속 풀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그 교수님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뭐 퇴직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법은 저는 굉장히 허구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왜냐 규정은 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안 지켜집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오너십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규정들의 실효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지금 정부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업 오너 이해관계하고 대립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규범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버넌스 포럼이나 이런 그 활동에 그나마 좀 희망을 갖는 게 결국은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주주권 확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주권 확보를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확보 안 해주거든요. 결국 주주권을 가진 사람이 소리를 쳐야 확보를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주권 시장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내지 정치력 싸움인 것 같아요. 보면 국회에 가서 누가 규범을 만들어서 실행하느냐, 뭐 정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런 관행을 이걸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이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지켜지니까. 그럼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만이 한국에 투자하면 주주권이 너무 희석이 돼버린다. 아무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데 주주권 희석에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면 오너들이 유리하게끔 전부 기업 구조조정이 되면서 희석이 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근본적으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바람직해서라기보다 오직하면 이런 것까지 하려고 아시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윤재수 부장님이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나 스튜디오 코드 운영이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타당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일본의 경우는 그 가버넌스 코드 자체에 이 COE 규정이 들어있고 우리는 COE 규정이 가버넌스 코드에는 없고 결국은 공식 규정을 통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COE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 이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영진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영국이나 뭐 다른 데서 이 코드 하에서 기업을 운영한 경영진들이 이미 일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규범을 만들 때부터 지킬 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가고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 규범을 어떻게 운영한 게 일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민관과 기업들이 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만들고 실행해 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실효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희 여기 뭐 언론사 아니면 저희 변호사님, 뭐 투자가분들 계신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두 개만 간단히 받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시 반 돼서 갑자기 기자님들 열심히 딴 거 보면 일하시는 척 하시는데 우리 전 변호사님 질문 없으세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연성규범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럼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 추진하다 보니 상법상은 뭐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조항이 우리나라 법상 없다 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생각하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취지가 사실은 연성규범이라 불리우는 거래소 규정이나 또는 뭐 모범 표준 정관 이런 쪽으로 반영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지금 세미나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연성규범 논의를 보면서 상법은 좀 어렵지만은 사실은 저도 이제 비상장 회사 자문도 많이 했고 상장회사 자문을 할 때 보면은 이 비상장 회사하고 상장 회사는 아예 다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같은 주식회사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그 비상장의 상태에서 주주가 모두가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전문가이고 이럴 때 하고 이제 대중이 주주로 들어오는 회사는 완전히 다른 그 회사로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연성규범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너무 잘 배웠고 이걸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하나입니다. 그 연성규범이라는 거를 저희가 도입할 때 뭐 금융이나 이제 거래소에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들어있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이제 권리라는 관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희 법에는 없지만 주주에 대해서 이사가 확실히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애매하게 가이드라인에 써 있는 어떤 그 의견 수렴이나 이 정도가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이제 과장님과 한국에서 한 분씩 이제 간단하게 OX 정도로 그냥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먼저 레이디 퍼스트. 아니 과장님 먼저 하시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도 되고 있고, 근데 이 이사의 책임을 그 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거는 사실 이해관계자나 모든 그 참여자들의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도 좀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제 최선의 의사결정하는 거는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법상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컨센서스가 확대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바탕으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 부분에서는 사실 뭐 이사의 충실의 의무라는 어떤 그런 딱 명제하에 이렇게 두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이나 장기적인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해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실 간접적으로 독려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기업이나 어떤 관계자들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뭐 상법상에 있는 이사의 이제 주주에 대한 책임이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뭐 미국에서 있는 논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법에서 좀 이게 너무 좁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 다양한 뭐 상법 개정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공론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 뭐 이제 투자자나 이제 주주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뭐 국회나 이런 공론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리를 한다면 진짜 저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게 이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기업에서 이사회 경영진들이 이걸 내용도 안 보고 안 쓰시는데 그것이라도 조금 저희가 이제 첫 단추라도 끼는 의미에서는 좀 볼 수 있게 정부도 관심 가져주시고 거래소도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4시 반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간에 맞게 협소해 주셔서 오늘 발제자님, 패널리스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